일요일마다 우는 아내, 시댁의 녹음기를 숨기고 알게 된 충격적 진실. 경북 김천의 조용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도윤은 몇 달째 반복되는 한 가지 장면을 도저히 지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시댁에서 돌아오는 순간이면 아내 은지의 얼굴빛이 한순간에 흐려졌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고 곧이어 들려오는 긴 물소리 아래로 억눌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이 문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물을 때마다 은지는 짧게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눈빛은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손끝은 늘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만 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상처의 흔적이 몸과 표정 구석구석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은지의 처지는 시댁이 보기엔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충북 음성의 작은 농가에서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고 지금도 작은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며 빠듯한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시어머니 옥분과 백수, 시동생 현수가 며느리를 깎아내릴 때마다 가장 손쉽게 꺼내드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도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살갑고 친절했고 시동생도 형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했습니다. 마치 다정한 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그림자가 벗어나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조롱과 무시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유독 시댁에 가기를 꺼리는 것은 알았지만 그저 낯을 가리는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화장실에서 우는 것도 생리통이나 피곤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며느리에게 그토록 잔인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침묵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말수는 점점 줄었고 웃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손을 잡으면 움찔 놀라며 손을 빼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내일 시댁에 가야 한다는 말에 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조각을 주우려다 손가락을 베었고 피가 흘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단순한 예민함이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끝과 텅 빈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에 묻혀 흘리던 그 작은 흐느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것이 자신의 가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지는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지만 얼굴의 피로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손으로 볼을 쓸어내렸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했지만 더 이상 가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도윤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때 은지는 부엌에서 시댁에 가져갈 과일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사과를 하나하나 닦고 배를 곱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과일이 바구니에서 굴러떨어졌지만 다시 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심호흡을 크게 했지만 가슴 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차 열쇠를 들고 먼저 나갔습니다. 은지는 문을 잠그며 한 번 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차는 김천 외곽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틀고 가벼운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조수석의 은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계속 만지작거렸고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었습니다. 시댁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시댁은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담장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떡집에서 쓰는 도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옥부는 20년 넘게 이 떡집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버텨온 사람답게 손은 거칠었고 말투는 투박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옥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잘 왔다. 길은 안 막혔니? 네, 어머니. 괜찮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자 옥부는 한숨을 쉬며 받았습니다.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용돈이나 더 보태지. 쓸데없는데 돈 쓰네. 도윤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시동생 현수가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33의 나이지만 취업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중퇴했고 지금은 집에서 게임과 술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이 들어오자 그제야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형 왔어요? 응, 잘 지냈어? 형제는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현수는 형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그녀를 지나쳐갔습니다. 옥분이 떡집 작업실로 향하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일손 좀 거들어. 은지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뒤를 따랐습니다. 작업대 앞에 서서 떡을 빚는 시어머니 옆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옥부는 며느리의 손놀림을 예리하게 지켜봤습니다. 한참 일을 하던 은지가 떡 반죽을 조금 잘못 빚었습니다. 반죽이 한쪽으로 치우쳐 모양이 삐뚤어졌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해? 장사를 못하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시집와서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것도 못해? 역시 농사꾼 집안 딸이라 손재주가 없나 봐.
옥부는 며느리가 빚은 떡을 집어 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친정을 들먹이며 비아냥거리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내 친정은 뭐하는 집안이라고 딸을 이 모양으로 키웠니? 기본도 안 되어 있어.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계속 떡을 빚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은지는 준비해온 용돈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학원 강사 월급에서 한 달 동안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옷도 사지 않으며 모았습니다. 봉투는 얇았지만 그녀에겐 최선이었습니다. 옥부는 봉투를 받아 두께를 손끝으로 천천히 가늠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투를 펼쳐 안을 확인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이게 뭐야? 쥐꼬리만 하네. 이걸 용돈이라고 가져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번 게 많지 않아서. 번 게 많지 않으면 더 일을 해야지. 다른 며느리들은 남편 뒷바라지하면서도 시댁에 수백씩 갖다 바치던데. 넌 뭐 하는 거야? 학원 강사면 돈 좀 벌잖아. 옥부는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은지는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친정이 가난하니까 우리 집안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알아?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지. 시집 잘못 왔으면 지금도 논밭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은지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가난한 친정은 그녀가 평생 짊어진 짐이었습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아 공격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은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를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반찬을 하나 꺼낼 때마다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반찬은 몇 가지 차렸어? 5가지 준비했습니다. 5가지? 우리 집은 원래 7가지는 기본인데 내 친정에서는 몇 가지 먹고 살았길래 이것밖에 모르니?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있는데도 계속 말이 날아왔습니다. 국은 왜 이렇게 싱겁게 끓였어? 도윤이가 짜게 먹는 거 모르니? 김치는 왜 이렇게 적게 담았어? 설마 아껴 먹으려는 건 아니지? 그릇도 제대로 못 닦았네. 물기가 그대로 있잖아. 은지는 그때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못처럼 박혔습니다. 도윤과 현수는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부엌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밥상을 다 차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고 은지는 밥상 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만 반찬을 권했습니다. 도윤아, 이거 먹어봐. 엄마가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거야. 네, 어머니. 맛있어요. 은지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며느리가 밥을 먹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국과 밥만 떠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식사 중간에 옥분이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어머니.
바쁘긴 한데 할만해요. 그래, 우리 아들 고생이 많구나. 며느리에게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떡집 보증금이 올랐어. 3천만 원 필요한데 내가 좀 내줘야겠어. 은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몇 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돈이었습니다. 저 어머님, 그건 너무 큰 금액이라. 큰 금액?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집안일에 보탬이 되어야지. 내 친정이 변변찮으니 그만큼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냐? 옥분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돈을 당연히 쓸 수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내놔. 그게 며느리 도리야. 나도 시집살이 할 때 그렇게 했어. 하지만 저희 집은 전세라. 그럼 친정에서 빌려와. 땅이라도 팔아서 마련해. 다음 주까지 준비해놔. 은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정에는 팔 땅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현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를 보며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나도 창업 자금 좀 필요한데요.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저 지금은 여유 없으면 만들어야죠. 형수 월급이 200은 넘잖아요. 계산해 봤어요. 현수는 형수의 월급까지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요구하는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이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시동생 뒷바라지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고요. 옥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현수 말이 맞아. 며느리가 시동생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잠시 뒤 은지가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아둔 자신의 가방을 지나치는데 지퍼가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단단히 잠갔던 가방이었습니다. 황급히 확인하니 지갑이 삐죽 나와 있었고 안에 있던 10,000원짜리 5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가방을 뒤졌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현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은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머니가 볼록했고 10,000원짜리 지폐 끝이 살짝 보였습니다.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털어먹을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돈을 빼앗기고 인격을 짓밟히고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것이 이 집에서 며느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다시 불렀습니다. 은지야, 설거지 다 했으면 마루 청소 좀 해. 구석구석 제대로 닦아. 은지는 말없이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하인을 부리듯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닦으면 안 돼. 제대로 힘줘서 닦아야지. 구석도 빠뜨리지 말고. 은지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가까이 청소를 하고 나서야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봐줄만 하네. 칭찬이 아니라 그저 평가하는 말투였습니다. 은지는 일어서며 허리를 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가 끝나갈 무렵 옥분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들한테는 오늘 일 절대 말하지 마. 내가 말하면 우리 모자 관계만 나빠져. 내가 이 집안 망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진 않겠지? 알아들었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도윤과 은지는 시댁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조심히 들어가. 운전 조심하고. 현수도 형을 배웅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다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겪은 일은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말을 걸어도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남편이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던지듯 바닥에 내려놓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물소리를 최대한 크게 틀었고 그 아래로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흐느낌이 물소리에 묻혀 흘러나갔습니다.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손으로 막고 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참아온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화장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물소리 너머로 아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문 앞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알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올 때마다 은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고 도윤은 그 울음을 듣고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한 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헬쑥해졌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결에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도윤이 괜찮냐고 물으면 그저 꿈이었다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직장 선배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선배는 오래전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선배가 도윤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도윤은 망설이다가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댁 다녀올 때마다 우는 아내, 괜찮다고만 하는 침묵,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는 한참 동안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선배는 술잔을 내려놓고 과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선배의 아내도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말수가 줄고 우울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그저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니한테 몇 년 동안 시달렸더라고. 돈도 뜯기고 인격 모독도 당하고 결국 이혼까지 갔어. 도윤은 놀라 선배를 쳐다봤습니다. 선배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가 우는 건 예민해서가 아니야. 말을 못해서야. 두려워서 침묵하는 거라고. 자네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겠어? 남편한테조차 말 못하는 게 며느리 입장이야. 그럼 선배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내가 끝내 입원하고 나서야 알았지. 그때는 이미 늦었어. 아내 마음이 완전히 떠나 있었어. 선배의 말이 도윤의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어머니와 동생이 자신 몰래 아내를 괴롭힌 것은 아닐까?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작은 전자상가를 찾아가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를 의심한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일요일 시댁 방문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실 장식장 뒤편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배신하는 일인지 아내를 지키는 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도윤은 현수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수가 차를 좀 봐달라고 해서 함께 정비소에 다녀오기로 한 것입니다. 은지는 집에 남아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이 나가자 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2시간 뒤 돌아왔을 때 은지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깨물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도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은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도윤은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방에 들어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 봐, 은지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 줄 알아? 내 친정 꼴 좀 봐. 시골 농사꾼 집안이 뭐가 있다고.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된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아는 어머니의 목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은지의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내가 우리한테 보답해야지. 3천만 원 다음 주까지 준비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내놔. 이게 며느리 도리야.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놀랐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의 말투였습니다.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당연히 돈을 내놓아야 한다는 식의 강압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형수, 나 이번에 친구랑 사업 하나 구상 중인데 투자금 필요해. 200만 원만 내. 어차피 형수 월급에서 나한테 줄 돈이잖아. 제가 그런 여유 없으면 만들어. 이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시동생 뒷바라지는 당연한 거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형수도 그래야지. 도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의 뻔뻔함에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녹음의 마지막 부분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내가 말하면 우리 모자 관계만 나빠져. 내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걸 아들이 부끄러워하게 만들 수도 있어. 이 집안 망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 알아들었어?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도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도윤은 이어폰을 빼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서만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윤은 침실로 들어가 은지를 깨웠습니다. 은지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거 들어봐. 도윤은 이어폰을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 삼키고 감춰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목이 메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은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미안해요. 말 못해서 미안해요. 제 친정이 가난해서 제가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요.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과 어머님 사이가 나빠질까봐 무서웠어요. 쟤 때문에 가족이 깨질까봐 두려웠어요. 은지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용돈을 비웃던 일, 3천만 원을 요구하던 일, 가방을 뒤지던 일, 청소를 강요당하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아내를 지키겠다고, 어머니와 동생을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겠다고. 이제 괜찮아. 내가 지킬게.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도윤이 몰랐던 모든 진실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댁과 직면하기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아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일이 되더라도 이제는 아내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은 홀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생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도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윤아? 혼자 왔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들어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현수도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옥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니? 대답 대신 도윤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와 현수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친정 꼬라지 좀 봐. 시골 농사꾼 집안이 뭐가 있다고. 3천만 원 다음 주까지 준비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내놔. 형수 월급이 200은 넘잖아요. 어차피 우리한테 줄 돈이에요.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입술을 떨었고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한 말이 그대로 드러나자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말입니다. 동생, 이게 내가 형수한테 한 짓이야. 옥분이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도윤아, 그건 다 널 위해서. 저 위해서요? 제 아내를 괴롭히는 게 저 위해서라고요? 3천만 원을 뜯어내는 게 저 위해서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수도 끼어들려 했습니다. 형, 우리 가족인데 그 정도는.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렇게 해도 돼? 형수 가방 뒤져서 돈 훔쳐가는 게 가족이야? 현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킨 사실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옥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좀 심했나 보구나.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고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들켰으니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은지한테 하셔야죠. 그래, 다음에 오면 사과할게. 다음에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려는 겁니까?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변할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녹음기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당분간 저희는 오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요. 도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제 아내를 지키는 게 제 역할입니다.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도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던 은지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릴 피해요. 슈퍼 아주머니가 저보고 불효자 며느리래요. 시어머니를 구박한다고. 도윤은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생이 먼저 손을 쓴 것입니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퍼뜨린 것입니다. 다음 날 도윤의 휴대전화에 친척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불효를 저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 빠르게 퍼진 것입니다. 도윤아,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워하시는데 며느리가 돈만 밝히고 시어머니한테 불효한다며? 그게 사실이야? 전화를 끊을 때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은지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불효자로 몰리는 모습을 보며 또다시 자책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참았어야 하는데.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진실을 밝히기로, 거짓 소문에 맞서기로. 다음 날부터 도윤은 친척들을 한 명씩 찾아다녔습니다. 손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친척들도 녹음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며느리를 모욕하는 내용이, 시동생이 형수 돈을 뜯어내는 장면이, 가방을 뒤지는 이야기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네, 제가 직접 녹음한 겁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옥분이가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냐?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나?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오해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진실 앞에서 거짓은 힘을 잃었습니다. 고모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 미안하다. 지은이한테 사과해야겠구나. 며칠 뒤 고모와 큰아버지는 도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지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구나.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너를 오해했어.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는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알았으니까. 동네 주민들에게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은지에게 사과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도 미안하다며 과일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내가 한쪽 말만 듣고 그랬어. 미안해. 은지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짓눌렸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도윤은 큰아버지로부터 어머니의 과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도 젊은 시절엔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지. 네 할머니가 워낙 엄하신 분이라 며느리한테 돈도 뜯고 집안일도 혹독하게 시켰어. 도윤은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시집살이의 상처가 대물림된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당했던 고통을 며느리에게 되풀이한 것입니다. 어머니도 힘들었겠네요. 그래. 근데 그게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는 이유가 될 순 없지. 큰아버지의 말이 옳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되물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도 용서의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은지도 함께였습니다. 옥부는 두 사람을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수는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자주 오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진심으로 변할 때까지요. 도윤아, 어머니도 과거에 힘드셨던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게 은지한테 똑같이 하는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명절에만 짧게 들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은지한테 제대로 사과하신 이후에요. 도윤과 은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거리두기였습니다. 완전히 끊지도 무조건 용서하지도 않는 건강한 거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은지는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명절에는 짧게 얼굴만 비쳤고 평소에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더 이상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점점 말수가 늘었고 웃음도 자주 나왔습니다. 일요일 저녁마다 화장실에 숨어 우는 일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도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은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장실에 숨어 울던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행복해 보여. 은지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도윤에겐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도 아내를 지킨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 뒤 옥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도윤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냅니다, 어머니. 지은이도 잘 지내고? 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좀 생각해봤다. 내가 지은이한테 심했던 것 같구나. 진심인지 형식인지 완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하실 준비가 되면 저희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것이 도윤이 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완전히 끊지도 무조건 용서하지도 않는 거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될 수도 있고 그대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도윤과 은지의 집은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식탁 앞에서 밥을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은지는 학원 강사 일을 계속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친정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여기까지 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내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은지가 도윤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 때문에 일요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화장실에 숨어 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선택하고 지켜내는 사람들로 완성된다는 것을, 태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며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것을 은지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친정 배경이나 월급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단단히 살아내느냐로 증명된다는 것을, 침묵이 아니라 용기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선택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서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제 진짜 그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침묵과 눈물이 아니라 웃음과 대화로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희망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가장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